네, 블락빈 탄생 비화부터 복잡한 팀이에요. 일단 구심점은 지코였습니다. 메이저씬에서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고 싶었던 지코는 당시 조피디와 라이머에게 데모 테이프를 보내며 자신을 어필했고, 그걸 들은 두 사람은 지코가 종자가 남다르다는 걸 단번에 알아봤기에 둘이 함께 손잡고 설립한 브랜뉴 스타덤에 그를 데려왔죠. 하지만 지코는 당시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회사 내에서 쩌리 취급을 받았는데요. 하루는 조피디가 회사 담당자에게 소속 가수들 프로필 좀 찍어오라 요청했는데, 글쎄 이분이 남들은 다 좋은 스튜디오에서 찍었는데 지코만 회의실에서 대충 찍어왔대요. 그래서 조피디가 왜 지코만 이렇게 찍어왔냐 물어봤더니 담당자는 뭐하러 얘까지 그렇게 찍냐 대답했다 하죠. 그만큼 지코는 회사에서 그냥 미니언 하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조피디는 회사 사람들이 지코한테 그렇게 대해도 그에게 거는 기대감은 여전했습니다. 왜냐면 지코가 랩하는 게 기성 래퍼와 비비는, 아니 그 이상이었기 때문이었죠. 네, 실제로 당시 힙합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유저들이 한국 힙합의 바란다와 종회기원에서 지코가 참여진 가운데 가장 돋보인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모두가 트렌드에 맞는 차림새를 하고 춤을 추네. 한영이 뒤섞인 깊이 없는 가사를 푸네. 주둥이 하나로 자급자족해. 내 공명점은 확장돼 언더부트가 요게까지. 네, 이에 브랜뉴 스타덤은 지코를 중심으로 좋은 원석들을 찾아 아이돌 팀을 꾸려보기로 합니다. 초창기 멤버는 이렇게 5이었어요. 지코의 친형인 우태훈과 초등학교 동창 박경, 그리고 지코한테 노래방 오디션 보러 간 피오와 민호, 이렇게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태훈은 리더인 지코가 팀을 이끄는데 본인이 있으면 불편할까 싶어서 중간에 팀을 떠나 남녀공학으로 데뷔하고, 피오는 체중 관리에 실패해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빵꾸난 두 자리를 채워줄 멤버로 유건과 한혜가 들어오는데요. 회사는 원래 이 5으로 데뷔를 시키려고 블락바스터란 팀명으로 정식 음원도 하나 발매했을 만큼 이들의 데뷔는 거의 확정적이었다 할 수 있었는데, 아니 여기서 또 멤버 변동을 가져갔어. 다른 회사 연습생 출신인 재호와 비범을 데뷔조에 투입하고, 박경을 블락비 차기팀 리더로 낙점했다는 이유로 자르고, 한은 멤버 선발 토너먼트 과정에서 팀컬러랑 맞지 않다 판단해서 빠졌으며, 송민은 회사와 부모님과의 계약 관련 이견 조율 실패로 최종적으로 데뷔가 무산됐죠. 한편 데뷔가 1년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 오디션 프로에 출전했던 테일은 조피디가 개최한 공개 오디션에 참가하고 거기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모종의 사유로 인해 데뷔조에서 나가리 됐다는 피오와 박경은 다시 회사의 부름을 받아 블락비 코인에 무사 탑승했죠. 뭐 데뷔하기 전부터 이게 몇 명이 나가고 빠지고 다시 돌아오는 총체적 난국 선발 시스템을 거친 결과 블락비 데뷔조는 애초에 기획했던 5명에서 지코, 박경, 유건, 비범, 제호, 피오, 테일 이렇게 총 7명의 형님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블락비 멤버 짜는 단계부터 아주 복잡하고 골치 아팠는데, 사실 이건 그들이 데뷔 후에 마주할 일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일단 야심차게 데뷔작으로 꺼낸 카드는 힙합 팬들과 아이돌 팬 양측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대통합을 이룰 만큼 별로였습니다. 그들이 기존의 K-팝 시장에선 접할 수 없던 강렬하고 세련된 힙합 음악을 갖고 왔다지만 막상 그들이 갖고 온 건 YG를 표방하고 싶은 신인들의 몸부림, 딱 그 정도 수준에 머물렀어요. 특히 이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는 그 시절의 감성을 감안하더라도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다 구리다 정평나 있죠. 네, 그래도 여기서 블락비한테 빠져들 만한 건덕지가 있었다면, 제작자들의 기획은 최악이었지만 멤버들의 실력만큼은 해당 구절이 꽤나 호소력 있게 다가올 정도로 좋았단 거였어요. 랩과 보컬에서 지코와 테일이 곡의 중심에서 기강을 단단하게 잡아주니까 하이라이트 구간에서 랩 보컬적으로 빈약함이 드러나지 않았고, 뭐 나머지 멤버들도 그 사이 공간에서 각자의 몫을 해냈기에 이들이 앞으로 좋은 프로덕션만 만난다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건 시간 문제라 봐도 무방했죠. 네, 그러고 이들은 2달 뒤에 앞선 싱글 컷들을 포함한 총 8곡이 수록된 EP를 공개했는데, 여기서도 가요와 힙합 사이에 어중간한 줄타기를 시전하며 블락비의 첫 앨범 단위 작업물은 기대치를 한참 밑도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 시점에 회사 내부에서는 라이머와 조피디의 음악적 변의 차이로 인해 브랜뉴 스타덤이 브랜뉴 뮤직과 스타덤으로 분리되며 라이머는 더 이상 블락비의 제작에 관여하지 않게 됐어요.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블락비는 약 6개월이란 비교적 오랜 휴식 기간을 거쳐 발매한 2번째 EP에서 마침내 본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한 듯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엔 지코의 작업 파트너 라이머 에스브레스 마스터키에서 남부 힙합의 영향권 아래서 방대한 사운드를 주조하던 델리보이로 교체한 게 주안점으로 꼽혔어요. 그니까 힙합과 가요, 강과 약의 기로에서 우물쭈물거리던 블락비에게 델리보이는 강한 베이스와 날카로운 신디사이저로 확고한 색을 입힘으로써 멤버들의 능력과 스타일을 비트 위에서 펼칠 수 있도록 완벽한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 흑인 음악 위주로다가 믹싱해온 유명 엔지니어 켄 루이스의 섬세한 터치로 사운드에 정교함을 더하고, 가장 혹평을 받은 뮤직비디오엔 1억 가까이를 투자하면서 블락비는 여태껏 회사로부터 못 받은 지원을 이때 싸그리 몽땅 다 받았죠. 그 결과 블락비는 데뷔 2년 만에 대중들의 지지를 얻는 첫 순간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러고서 바로 얼마 뒤 블락빈 이제 좀 엑셀 밟으려고 시동을 걸려고 했는데 아니 본인들 스스로가 구설수 속으로 시원하게 다이빙을 했어요. 태국 현지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를 하던 중에 유쾌한 컨셉 잡으려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인터뷰이로서의 올바른 태도에 엇나가는 행동을 여러 차례 취했고 태국 현지 홍수 피해와 관련한 답변을 할 때는 농담 섞인 내용을 담아 인터뷰를 진행하며 해당 인터뷰가 끝나고 욕을 미친 듯이 먹었죠. 나아가 당시 1티어 자리에 있던 니쿤 형님을 비롯한 2PM 멤버들이 이들의 행동을 꼬집는 멘션을 트위터에다가 남겨가지고 특히 2PM 팬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 발언과 관련해서만큼은 블락비만의 속사정이 있긴 했습니다. 본인들의 수입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회사 사람들 들으라고 이때다 싶어 월급 7,000원 드립을 친 거죠. 뭐 이는 나중에 법적 문제로 확대되고 그 내용이 복잡해가지고 여기서 아주 쉽고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블락비는 소속사가 적절한 교육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더러 수익 정산금을 슈킹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근데 재판부에서 심리한 결과 블락비 측에서 제출한 증빙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속사가 수입을 고의적으로 정산해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추후 지급 가능성을 염두해 스타덤 측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니까 스타덤이 중간에서 일부러 삥땅 칠 정도로 그렇게 나쁜 집단은 아닌 것 같고 블락비가 제출한 자료도 빈약하고 하니까 그들이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물론 이 같은 결과에 멤버들 입장에서 얼탱이가 없었지만 반년이 넘는 분쟁 끝에 양측은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스타덤 쪽에서 신생기획사인 세븐시즌스에게 멤버들의 전속권을 이양하기로. 근데 이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활동에 풀악셀 밟기도 모자랄 판국의 태국 홍수 피해 관련 무지성 발언으로 제동이 걸린 블락비는 이 위기를 오직 하나 순수 음악으로다가 극복해야 했어요. 사과문도 올리고 자수기간도 가지고 지코가 반삭 퍼포먼스까지 보여줬는데도 민심이 돌아올 가닥조차 잡히질 않았으니까요. 상황이 이런 만큼 블락비는 차기작에 대한 준비를 공교히 했습니다. 일단 앨범 볼륨을 키워서 정규로 들고 나온 데 이어 제작 과정에 참여 멤버의 비율을 늘리고 타이틀곡엔 전작의 난리나에서 보인 파워풀함을 계승하되 더 웅장한 맛을 살린 오케스트라 사운드로 보다 극적인 연출을 노렸죠. 그리고 여기엔 팝타임이란 지코의 새로운 서포터와의 터치가 있었고요. 네, 그렇게 블락비는 논란을 덮을 음악으로 커리어의 터닝포인트를 지대로 맞이합니다. 네, 앨범 타이틀 닐리리만보가 부활의 신호탄을 쏘면서 블락빈이 이제 난리나 닐리리만보에 이은 본인들만의 강렬하고 악동스러운 이미지에 쐐기를 받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지코와 팝타임 선생님은 기존의 강렬한 비트 위에 락 사운드를 얹어서 팀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되 차별화를 취했습니다. 귓근형을 자극하는 강한 기타 리프와 공간을 빈틈없이 채우는 타격감 있는 드럼 연주, 그리고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멤버들의 찐한 퍼포먼스는 러닝타임이 지속되는 내내 리스너들로 하여금 숨고를 새 없이 이리 치고 저리 치게 했죠. 그런 과정이 있어서 멤버 운용이 탁월했는데요. 특히 피오의 뚠뚠하면서 냅다 지르는 보컬이 귀를 확 사로잡는 역할로서 재기능을 했죠. 랩 파트를 지코와 박경 두 명으로 간소화하고 피오를 그냥 브릿지 역할로다가 빼버린 게 파트 배분에 있어서도 곡의 임팩트 측면에 있어서도 상승 효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지코는 프로듀서로서 스텝업한 인상을 줬는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이 형님은 힙합 또는 전자음악 계열에 비교적 강하게 때려박는 장르 위주로 참여했다면 세 번째 EP에선 보사노바 리듬이 주된 곡도 작업하며 점차 장르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음을 보여줬어요. 또 지코의 이 같은 변화는 앞으로 블락비에게 더 다양한 형태의 컨셉과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 단서가 되기도 했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대략 1년 만에 새 작업물을 들고 온 블락비는 지금까지의 커리어 중 첫 고점을 찍습니다. 데뷔 이래 처음으로 음방 1위를 자축한 블락비는 이제 다음 작업물에선 더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블락비란 팀의 정형화된 틀을 깨기 위해 곡에서나 무대에서나 뮤비에서나 아주 넘쳐흐르던 블락비스러움을 좀 덜어내고 대중적인 코드에 입각한 음악을 선보이기로 해요. 이에 그들은 가사부터 손봤죠. 베리굿으로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역동적이면서 블락비만이 할 수 있는 언어로 다른 팀들과 구분되는 지점을 기저에 깔고 갔어요. 표면적으로나 그 내부적으로나 자기과시성에 집중한 표현들로 압축시킨 단어의 나열을 통해서 본인들의 태도는 언제나 힙합이란 걸 강조해 왔죠. 근데 차기작에선 그런 것들을 좀 깎아내기로 해요. 대신 그것들을 채워줄 대체제로다가 음악 역사상 활용 가치가 가장 뛰어나면서 가장 보편적인 단골 소재라 할 수 있는 사랑을 갖고 왔죠. 다만 보편적인 소재를 택한 만큼 그 작법에 있어선 블락비다움을 유지했어요. 사랑을 대할 때 항상 웃음기 쫙 빼한다는 전형을 비틀고 아이돌판에서 터부시되는 성적 코드를 가미하면서 블락비 남들과 같은 걸 하더라도 우린 다르게 간다는 태도를 밝혔죠. 또한 프로덕션에도 미묘한 변화를 가했는데요. 블락비 특유의 신나고 빵빵한 사운드는 그대로 냅두되 블루스락 기반
리듬에 강한 팝적인 색채를 더하고 또 경쾌한 일렉트로 스윙 장르를 차용해서 블락비의 장난기 넘치면서 광기 어린 면모를 정말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장르 특성에 따른 멤버 파트 분배에도 프로듀서 지코는 꽤나 신경 쓰는 적을 보였어요. 앨범에 실린 장르의 전반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 랩 파트는 지코 홀로 담당하고 박경과 피오는 멜로디컬한 보컬로 전직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중들은 중독적인 멜로디가 중심이 된 음악에 가벼우면서 화려한 사운드가 귀를 감으니까 그들의 음악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점에서 프로듀싱과 작사를 도맡은 지코가 한 그룹의 정체성을 정립시키는데 특출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했다 할 수 있었고, 이처럼 멤버들의 노선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한 결과 블락빈 커리어 최고 전성기의 순간을 영접합니다. 어느덧 활동 5년차에 접어든 그들은 팀 방향성에 대해 한번 고려하는 타이밍을 가졌어요. 왜냐면 새로 등장하는 남성팀들 가운데 상당수가 블락비의 히스토리를 답습하는 추세였고, 또 그런 시점에서 블락비가 그 색깔을 유지하면서까지 활동하는 건 굳이란 생각도 들었으며, 무엇보다 이제 프로듀서 지코가 그런 무드로부터 멀어졌기에 그간 블락비가 미뤄온 개구지면서 불량한 컨셉을 잠시 내려놓기로 했죠. 그러고서 채택한 컨셉이 본인들이 지금껏 해온 것들의 정반대에 있는 차분하면서 감정을 살린 음악이었어요. 블락비가 수록곡에다가 감성적인 넘버를 끼워넣고 앨범이 한 가지 무대에 집중되지 않게끔 분산을 시도한 건 어떤 관례처럼 계속 해오던 트랙리스트 구성 방식이었지만, 이렇게 앨범 전체를 감성으로 도배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때문에 이런 변화가 블락비에게 악수일지 호수일지는 그 뚜껑을 열어봐야 알 일이었습니다. 이 형님들이 당시 활동하던 3세대 팀들 중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해서 굉장히 눈에 띄는 행보를 보여준 건 맞지만 청자의 감정선을 끌어내는 곡으로 호평받은 적은 드물기도 했고, 더군다나 팀의 랩을 담당하는 래퍼가 3명이었다는 점도 우려 대상 중 하나였고, 왜냐면 그들을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 곡의 구성미가 다채로워질 수도 혹은 어수선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노선을 개척하려는 블락비가 이 같은 점들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할 경우에 1년 7개월이란 앨범 발매 텀이 무색해질 뿐더러 방방 뛰는 거 아니면 못하는 팀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근데 여기서 블락비의 총괄 프로듀서이자 당시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도 다진 지코의 음악적 행보를 대충 훑어보면 말이죠, 블락비의 이번 앨범의 성공은 어느 정도 보장돼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코가 블락비의 5번째 EP를 발표하기 3개월 전에 싱글 2개를 엮어서 발표한 개인 작업물을 통해서 이미 본인이 블락비와 정서적으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하고, 그게 대중적으로 데이트를 쳤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지코의 또 다른 자아를 할 수 있는 블락비도 같은 루트를 타는 게 이상하지 않았죠. 아니나 다를까 블락비는 이번에도 차트 상단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블락빈 이 기세를 이어가 싱글 예스터데이마저도 히트시키며 차트를 정말 맛있게 씹어먹었어요. 솔로 활동을 통해 대중적 코드를 파악한 박경이 최초로 타이틀곡의 프로듀싱을 전담하며 그간 개인 작업물에서 내보인 아기자기한 사운드를 블락비에 그대로 이식해가지고 말이에요. 하지만 영원한 건 절대 없다고 GD 선생님이 그랬죠. 블락빈 여느 메이저팀과 다르지 않게 높은 산의 정상을 몇 번 찍어봤으니 하산할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음작 타이틀인 쉘위 댄스에서 역대 디스코그래피 가운데 가장 실험적인 동시에 세련된 사운드를 선보였는데, 아무래도 대중들은 지금까지의 블락비와는 다른 블락비, 아이돌 씬에서 생소한 아이돌 음악이란 점에서 꽤나 큰 괴리감을 느꼈어요. 때문에 이 형님들은 준상 퀄리티의 곡을 뽑았음에도 그 괴리감을 끝내 대중들에게 설득시키지 못하며 아쉬운 성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해야 했죠. 그리고 이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연이어 발표한 곡들도 상대적으로 차트의 부름을 받지 못하며 블락빈 18시즌을 끝으로 그 어떤 작업물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지코는 소속사를 떠난 지 이틀 만에 KOG를 차리며 앞으로 개인 활동에 치중하겠다는 의사를 보여가지고 블락비가 해체한 건 아니었으나 이 7명이서 한 무대와 한 트랙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 장담하기 힘들었죠. 근데 최근에 정말 최근에 지코 형님의 호스팅하는 방송의 마지막 회차에 완전체로다가 뭉쳤는데요. 이야, 진짜 유튜브로 맨날 옛날 무대만 보다가 이렇게 수년이 흐른 뒤에 이들의 무대를 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한결같았습니다. 예전에 무대에서 뿜어내던 그 에너지와 끼와 실력을 비롯한 모든 요소들이 전혀 퇴보하지 않고 그때의 것들을 잘 보존한 것과 아울러 여유로움은 늘고 기량은 더 무르익었더라고요. 괜히 빅뱅에 이어서 남자팬 여자팬 모두 섭렵한 팀이 아닙니다. 이 팀이 진짜 멋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의미에 가장 충실한 역대 최고의 아이돌 팀 중 하나라 생각될 정도로. 그래가지고 정말 방송에서 피오행님이 말한 것처럼 내년이라도 같이 모여서 공연이나 새로운 곡으로다가 블락비만의 색깔을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합니다. 뭔가 잘 짜여진 아이돌판에 등장해서 괴짜마냥 모든 걸 흩뜨려 놓던 그때처럼 말이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전 다음에 올게요.